안녕하세요. 미소쌤입니다. 선생님 오늘 배워볼 내용은 요양보호 업무라는 단원인데요. 이 단원은 무엇이냐? 우리 선생님 이제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시면 본격적으로 요양보호사 일을 하시게 될 건데요. 과연 요양보호사가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 알아보는 단원입니다. 첫 번째로는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뭔 말인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 요양보호사 일을 하시려면 우선 노인에 대해 이해를 하셔야겠죠. 이 노인에 대해 이해를 하려면 인간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매슬로우란 누구냐? 바로 학자예요, 선생님. 매슬로우란 학자인데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 단계를 설명을 했습니다. 인간을 5단계로 나누면서 요 피라미드로 설명을 한 학자입니다. 일단은 요 가장 하위에 있는 욕구부터 채워주고 그 다음 단계, 상위 단계 욕구로 가야 된다고 했었고요.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기본이 되는 욕구라고 했고요. 매슬로우는 뭐라고 설명했냐? 바로 생리적 욕구를 먼저 충족을 해줘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생리적 욕구란 뭘까요? 삶에서 가장 필수적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먹고 자고 싸고. 요게 기본이 되어야 선생님 그 다음 욕구로 갈 수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우리 생활을 하면서 먹고 자고 싸는 거 못하면 일상생활이 전혀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거를 바로 생리적 욕구라고 했고요.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냐? 배고픔, 목마름, 배설, 수면 같은 항목이 포함되는 거고요. 우리 선생님 우선 요 생리적 욕구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양보호 업무를 할 때는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 욕구 중에 먼저 생리적 욕구부터 충족을 해줘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요양보호 업무를 할 때 가장 우선시되는 욕구는 하시면 바로 요 생리적 욕구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요게 가장 중요해요, 선생님. 그래서 1단계 생리적 욕구 알아두시면서 간단히 그 다음 욕구는 뭐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배고픔, 목마름, 배설, 수면이 충족이 되었으면 우리 그 다음 인간은 다음 단계의 욕구를 좀 원하게 됩니다. 무슨 욕구냐? 바로 안전의 욕구라고 해가지고요. 신체나 정신이 위험으로부터 조금 안전하기를 바라게 됩니다. 이러한 안전이 추구됐다. 그 다음 어떤 욕구를 원하냐? 바로 남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요. 어딘가에 소속이 되고 싶어 해요. 요 사랑과 소속의 욕구가 충족이 됐다. 그 다음 어디로 가냐? 바로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싶어요. 존경까지 다 받았다. 마지막 욕구, 가장 상위의 욕구고요. 무슨 욕구를 최종적으로 바라냐? 자아 실현의 욕구를 바라게 됩니다. 자아 실현의 욕구란 무엇이냐? 삶의 만족, 자기 완성이라고 표현이 되고요. 우리 혹시 선생님들 중에 딱 주무실 때, 잠들 때, 오늘 하루 참 잘 살았네. 이렇게 하고 주무시는 선생님 계신가요? 그런 선생님이 계시다면 바로 5단계 욕구까지 아주 잘 충족이 되신 거고요. 우리 선생님은 우선 1단계 생리적 욕구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가장 상위의 욕구가 무엇인가?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1단계 생리적 욕구, 5단계 삶의 완성, 가장 높은 단계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구나. 요거 2개 알아두시면서 그 다음 한번 배워볼게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요양보호 업무가 어떤 게 있는지 유형과 내용에 대해서 배워보는 항목이고요. 요거는 앞선 매슬로우 욕구 단계보다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잘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여기 보시면 정서 지원 서비스,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 치매관리 지원 서비스, 이러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요.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어르신에게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 뭐냐?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 바로 각각의 신체활동, 일상생활, 개인활동, 정서지원, 기능회복, 치매관리에 어떠한 세부 항목이 포함되는지 아셔야 돼요, 선생님. 이거는 시험에서 조금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비스 활동 한번 볼게요. 어떤 서비스냐? 어르신들의 신체를 조금 도와주는 서비스예요. 뭐가 있냐? 우리 어르신들 신체적으로 무슨 도움을 저희가 줄 수 있을까요? 우리 세수하기 힘든 어르신들에게 세면 도움이라던가 아니면 구강 관리 하시는 것도 있고요. 머리도 감겨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몸단장, 아니면 옷 갈아입히기 이러한 도움을 조금 줄 수가 있는데요. 요거 말고도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 변경, 이동도움,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 화장실 이용 돕기 등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우리 어르신들 몸과 관련된 거를 도와주는 거는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로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입니다. 쉽게 생각할게요, 선생님. 우리 일상생활에서 선생님 보통 집에 가서 뭐 하시죠? 바로 밥 하시고, 다음에 빨래 하시고, 청소하시잖아요. 요게 바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밥, 다른 말로는 취사가 포함되고요. 빨래는 세탁 서비스가 포함되고, 청소에는 청소 및 주변 정돈이 바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한번 가볼게요. 세 번째로는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라고 해가지고요. 어르신들의 개인적인 활동을 조금 도와주는 거예요. 어떤 활동을 도와줄 수가 있냐? 만약에 어르신들 외출할 때 같이 가주는 거, 외출 시 동행이 이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이 가기, 관공서 같이 가기, 병원 같이 가기 이런 게 다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또한 일상 업무 대행도 있어요. 일상 업무 대행에는 뭐가 포함이 되냐? 물품을 대신 사다 달라고 요양보호사님 파 한 단만 사주세요. 이런 거 다 일상 업무 대행에 포함되는 거고요. 이 이외에도 약타기 또한 혼자 은행 가기, 관공서 가기 다 일상 업무 대행에 속하고요. 요거는 모두 다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정서 지원 서비스예요. 정서 지원은 뭐냐? 어르신들에게 조금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고요. 뭐가 있을까요?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옆에서 조금 말벗도 해드리고요. 아니면 위로도 해드리고요. 격려를 해드린다거나 아니면 생활 상담을 해드린다거나 또한 여기에 의사소통 도움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정서적으로 다 도움이 되는 거고요. 의사소통 도움에는 뭐가 있냐? 예를 들어서 책 읽어주기, 대신 읽어주기, 그 다음에 편지를 대신 써주기, 편지 대필 이런 거 모두 다 정서 지원 서비스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은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입니다.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우리 선생님들이 잘 시행은 하지 않고요.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한번 볼게요. 어르신들에게 조금 기능을 회복하는 서비스가 들어가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물리치료 들어가고요. 언어가 말이 조금 어눌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언어치료 들어가고요. 또한 작업치료 같은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문가 선생님들이 시행하는 내용이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좀 떨어진 기능을 회복하는 거예요. 치료가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마지막으로는 우리 치매 관리 지원 서비스예요. 어르신들, 우리 치매 어르신들 많죠. 그런 어르신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서비스인데요. 요거는 딱 하나 들어갑니다. 뭐가 있냐? 행동 변화 대처가 치매 관리 지원 서비스에 들어가는 거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치매 어르신이랑 세수를 하기 위해 세면대로 갔어요. 자, 어르신 세수합시다 했는데 물을 보더니 갑자기 어르신이 막 물장구를 치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어르신, 치매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행동을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이러한 행동 변화에 잘 대처를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행동 변화 대처는 치매 관리 지원 서비스에 들어가는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선생님. 요양보호 업무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고요. 이러한 서비스를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뭐가 있다고 했었죠? 그렇죠. 신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 세면이나 구강, 머리 감기기 이게 모두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들어가는 거고요. 자, 일상생활이네요. 일상생활에서 뭐 하시죠? 밥빨래 청소 생각하시면 됩니다. 취사, 세탁, 청소 및 주변 정돈이 일상생활에 들어가시는 거고요. 개인 활동은 옆에서 어르신들의 활동을 조금 지원해 주는 거예요. 외출 시 같이 가거나 일상 업무를 대행해 주는 거 모두 다 개인 활동이고요. 정서 지원은 옆에서 정서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말벗을 해준다거나 위로, 격려, 그리고 상담 다 정서 지원 서비스고요. 기능 회복은 우리 치료가 다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는 기능회복 서비스. 치매관리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행동을 예측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잘 대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치매관리 지원 서비스였습니다. 그 다음 볼 내용은 요양보호 서비스 유형별 대처 방안 사례 모음이라고 해가지고 교과서 페이지 51페이지부터 59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선생님. 여기에서는 문제 한두 문제 정도는 매번 나오고 있는 추세고요. 우리 요양보호 서비스를 할 때 다음과 같은 유형이 나와요. 이럴 때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시험 보시기 전에 우리 선생님들 여기 한번만 정독하시고 가보시는 거 추천 한번 드리고요. 첫 번째로 한번 볼게요. 교과서 한번 보시면 1번부터 해가지고 53번까지 문항이 있거든요, 선생님. 그 중에서 조금 중요한 거 위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시면 어르신들 세수하거나 양치질하거나 머리 자르거나 면도하고 속옷 갈아입기, 화장실 가기, 식사하는 거 모두 다 어떻게 한대요? 거부한대요. 이럴 때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처 방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단은 거부할 때 어떠한 답안이 많이 나오냐? 일단은 어르신들을 이해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 설명을 잘 해주시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좀 강구를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는 거예요. 대부분 이 두 가지 답으로 나뉘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우리 어르신이 세수하기를 거부한대요. 이럴 땐 어떠한 방법이 있냐면 세면을 조금 즐겁게 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보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다른 방법,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는 이러한 방법을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사례 볼게요. 자, 어르신이 계절이나 장소에 안 맞는 옷을 입으려고 하고요. 아니면 한 가지 옷만 입으려고 고집한대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고 싶어 하는 옷을 안에 입히시고요. 겉옷을 상황에 맞게 입히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옷만 입으려고 고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대상자의 가족과 상의해서 동일한 유형의 옷을 추가로 구입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입으려는 옷과 잘 입지 않으려는 옷을 대상자의 이불 밑에 넣어놓고 대상자의 체치가 조금 옷에 스며들게 한 다음에 입히는 방법을 시도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례 한번 볼게요. 어르신이 혈압도 높고 체온도 높은데도 목욕을 원한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혈압도 높고 체온이 높다. 일단은 이때는 목욕은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목욕을 하시면 안 됩니다. 혈압이 높을 때는 일단은 목욕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가족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혹시 다른 증상, 혈압이 높을 때 어지러움이나 피로감 있는지 관찰을 해주시고 너무 높다 하시면 시설장에게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혈압, 체온 높다, 목욕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사례 한번 볼게요. 그 다음 보시면 기저귀를 차고 있는 어르신이 계속 기저귀 안으로 손을 자꾸 놓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의식적으로 어르신이 계속 기저귀에 손을 넣는다 하시면 이 피부 발진이 생긴 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단은 피부 상태를 한번 관찰을 해주시고요. 피부가 이상하다 하시면 바로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 무슨 대처 방법이 있냐면 기저귀 착용이 일단은 잘 되어 있는지 관찰을 해주시고요. 음부 계속 손을 자주 넣으시기 때문에 더 상처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손톱은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 손톱은 짧게 깎아주세요.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변비인 대상자가 관장을 해달라고 하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비이기 때문에 식습관을 한번 관찰을 해주시고요. 관장은 요양보호사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장은 요양보호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장은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닙니다를 대상자나 가족에게 먼저 이해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사례 한번 볼게요. 누운 상태로 식사를 하려고 하네요. 누운 상태로 식사를 하면 우리 선생님들도 소화 당연히 안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누운 상태로 식사할 경우에는 뭐가 생길 수 있냐? 음식물이 목에 걸리는 질식이 생길 수 있음을 가족에게 한번 알려주시고요. 되도록이면 조금 앉은 자세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례 한번 볼게요. 우리 대상자가 명절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거나 애완견을 산책시켜 달라고 요구하거나 손주의 간식 만들어 주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우리 선생님 아까 요양보호사 업무 범위 배우셨죠? 거기에 명절 음식이나 애완견, 손주 이러한 범위가 포함될까요? 안 돼요, 선생님. 반드시 요양보호 업무는 누구한테만 해당이 되냐? 대상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대상자에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요. 너무 강요한다. 보고해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선생님. 그 다음은 우리 대상자가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려고 한대요. 요거 될까요? 안 될까요? 요양보호사 차량 이용하는 거 안 됩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럼 어떻게 되냐? 사고가 나면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책임이에요. 차량 이용을 할 때는 요양보호사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옆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대상자가 고액과 관련된 은행 업무를 맡겨가지고 너무 부담이 된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처 방법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액수가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고액과 관련된 은행 업무는 가능한 대상자와 같이 가거나 대상자 아니면 가족과 같이 가셔야 됩니다. 대처 방법 두 번째가 뭐가 있냐? 만약에 대상자와 가족과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한다. 이럴 경우에는 은행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가족에게 알리시고 확인서나 이런 거를 받아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례 볼게요. 청소하고 난 뒤 물건이 없어졌다고 한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처 방법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는 무슨 방법이 있냐? 청소했을 때의 상황을 설명을 해주세요. 설명을 자세하게 해준 다음에 정리정돈한 물건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대처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청소할 때 물건의 위치를 잘 기억을 해주셨다가 청소가 끝난 후 원래 있던 곳에 물건을 놓아두시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대상자와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 가족과 시설장에게 보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례 한번 볼게요. 우리 대상자가 서비스 시간 이후에 막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저런 푸념을 한대요. 그럴 때 어떤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 대처 방법 보시면 우선 전화를 하였기 때문에 응급 상황일 수 있어요. 일단 전화를 받아두세요. 전화를 받으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에 별일 아니다 하시면 이 서비스 시간 외에는 다른 업무로 인해 통화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대처 방법은 무엇이 있냐? 만약에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화를 한다. 대상자가 계속 전화를 해요. 그러면 어떠한 방법이 있냐면 가족이나 우리 시설장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 한번 볼게요. 우리 대상자가 방문 여행을 갔더니 아들이나 막 며느리 험담을 한대요.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는 일단은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이야기를 들어주되 옳고 그름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선생님. 두 번째 대처 방안은 뭐가 있냐? 일단은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들어주되 깊이 관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네요. 이야기는 들어주는 건 맞아요. 하지만 판단하지 마시고 관여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요양보호사 사례 모음에 대해서 문제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요양보호사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요양보호 업무에서 세 번째로 알아볼 거는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 대상자의 성격, 습관, 선호하는 서비스는 서비스 개시 전에 확인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개시를 하고 난 후에 확인을 해야 될까요? 바로 모든 서비스는 서비스 개시 전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도와주셔야 되시고요. 계속해서 볼게요. 대상자가 치매 등으로 인지 능력이 없을 때에는 누구한테 동의를 구할까요? 치매 등으로 인지가 없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선생님 법적 보호자죠.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하셔야 되고요. 대상자의 개인정보나 비밀은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누설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 요양보호 업무를 할 때 개인정보, 뭐 핸드폰 번호도 물론이고요. 이러한 개인정보나 비밀은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보시면 요양보호사의 모든 서비스는 바로 대상자에게만 제공을 해야 됩니다. 대상자의 가족, 대상자의 애완동물 다 안 돼요, 선생님. 모두 대상자에게만 국한되는 거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대상자가 서비스를 추가 변경하거나 의료적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누구에게 보고를 해야 될까요? 바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한번 볼게요. 대상자나 대상자 가족과 의견이 상충될 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업무를 하다가 보면 의견이 서로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불필요한 마찰은 피해주세요. 만약에 너무 심하다. 의견이 계속 상충된다.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러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똑같이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선생님. 서비스 제공 중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어르신이 조금 부축하여 같이 동행하다가 넘어져서 부상을 입은 경우나 목욕물의 온도 조절 실패로 화상을 입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를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한번 볼게요. 모든 의료행위, 흡인, 비위관, 관장, 도뇨, 욕창, 투약 이러한 의료행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로 의료행위는 수행하지 않으셔야 돼요, 선생님. 근데 호흡, 체온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재잖아요 하시는데 체온을 관찰하는 거는 괜찮은데요, 선생님. 이런 것도 모두 의료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일단은 의료행위는 모두 수행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시고요. 단 투약 중에서 할 수 있는 거 두 가지 있어요, 선생님. 뭐가 있냐? 우리 외용약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상처 났을 때 후시딘을 바른다거나 아니면 경구약, 알약을 말하는 거죠. 알약 투여 같은 거는 괜찮아요. 이 두 개만 괜찮고 나머지는 다 하면 안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막 한번 볼게요. 우리 어르신 대상자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응급처치 순서에 따라서 응급처치를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어르신이 음식을 먹다가 목에 걸렸어요.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배우시긴 할 건데 하임리히법이라고 있어요. 그 처치를 시행을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신장을 부여잡고 쓰러졌어요. 그럴 경우에는 심폐소생술 같은 응급처치를 먼저 해주셔야 되시고요. 만약에 응급처치를 할 수 없거나 의사에게 보고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대상자를 빨리 옮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양보호사 서비스 제공 원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선생님. 그 다음은 한번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 선생님은 무엇에 대해 알아보냐? 바로 요양보호사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크게는 6가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요 각각의 역할과
이 역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각각 연결을 시키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요양보호사의 역할 중에 숙련된 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에게 불편함도 경감시켜주고요. 조금 더 좋게 서비스를 하는 역할이 뭘까요, 선생님? 요 역할은 바로 숙련된 수발자 역할입니다. 멘트 한번 볼게요. 여기에 뭐랑 연결시켜 주시면 되냐? 숙련된 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 나왔네요. 그렇기 때문에 숙련된 수발자 역할이고요. 두 번째 역할은 뭐가 있냐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역할 보시면 대상자의 신체나 심리에 대한 정보를 가족에게도 전달하고 시설장에게도 전달하고 간호사에게도 전달한대요. 요거는 무슨 역할이냐? 문제 속에 잘 보면 답이 있습니다. 정보를 전달한대요. 바로 정보 전달자 역할입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세 번째 보시면 맥박이나 호흡이나 체온이나 혈압 등의 변화와 심리적인 변화까지 관찰한대요. 여기도 잘 보면 있습니다. 무슨 역할일까요? 바로 관찰자 역할이고요.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법으로 대상자의 관계를 형성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대요. 의사소통 나왔네요. 뭐를 기억하셔야 되냐면 바로 말법가 상담자 역할이고요. 다섯 번째 한번 볼게요. 이제는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유발한대요. 우리 어르신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해 주는 거예요. 또 뭐가 나오냐? 잘 나오는 문장이 스스로 하게끔 해준다. 나오면 바로 동기 유발자 역할입니다. 마지막 한번 볼게요. 학대받거나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를 위해서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주고 옹호해준답니다. 선생님 여기 옹호 나와 있네요. 무슨 역할이냐? 바로 옹호자 역할입니다. 자, 선생님 우리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고요. 역할 같은 경우에는 총 6가지 역할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